예, 반갑습니다. 노회찬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느 쪽이 편합니까? 일어서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앉아서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해요?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게 서있으면 좀 불안하죠? 예, 그러면 이 마이크가 더 낫겠지. 예,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녁에 연말이고해서 뭐 바쁜 일정도 많을 텐데 이렇게 불타는 학구열로 또 이게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노력에 제가 성실히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는 듣지 못할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강의에 충실해야 되니까 강의 주제가 진보정당의 역사와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이 뭡니까? 진보정당에 대해서 자신있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예,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진보정당이라는 말은 사실 내력이 있습니다. 내력이. 이 말이 보편적인 보통 명사가 된 것은 20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다시피 여기는 좀 약간 부족한 것도 있는데 내가 그대로 이제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때 스스로를 민주노동당 고유명사로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보정당이라는 말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더 후였습니다. 이걸 제가 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있는 현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나중에도 이제 의미 있는 대로 기록되겠지. 제가 이제 1992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1992년 1992년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처음 외국에 나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출국 금지 대상이었고 여권이 1996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여권이 이제 안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된 동기는 96년에 그해 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 진보 정치의 미래, 뭐 현재와 미래 이런 주제로 토론회가 있는데 그게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참가하기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한국에서 쓰던 내 명함은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대표 노회찬 이렇게 됐어요. 외국에 처음 나가니까 영어로 된 명함이 필요하다. 외국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영어로 된 명함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영역이 됐죠. 그때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이때 진보정당을 번역하는 사람이 프로그레시브 파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도 진보정당 하면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뭐 커미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명함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영국에 가서 주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지만 영국 노동당 지방 의원도 만나고 노동당 시장도 만나고 노동당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어요. 영국 노동당.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내가 명함을 줬는데 명함을 받아본 사람들이 영어로 된 보고 아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이게 프로그레시브 파티가 뭐냐.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 처음 갔지만
영국처럼 진보정당의 역사가 오래된, 그렇잖아요. 오래된 나라잖아요. 영국 노동당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진보정당 중에 한 정당인데, 영국에 가서 진보정당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용어였고, 다른 나라 국제사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정치 쪽에서는 안 쓰는 용어였다. 진보정당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아니 프로그레시브 파티가 뭐냐 이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당신들 노동당과 같은 비슷한 당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근데 왜 프로그레시브 파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 노동당이 프로그레시브 파티라고 안 부르냐니까, 우리는 그런 용어 안 쓴다 이거예요. 실제로 안 쓴다. 그럼 뭐라고 보통 영국 노동당의 고유명사라면 이걸 조금 넓은 개념으로 부를 때,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레이버 파티, 노동자 정당. 물론 노동당이 있는 레이버 파티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레이버 파티. 그리고 또 하니까 소셜리스트 파티.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1996년 사회주의와 한국에서는 소셜리스트와 소셜 데모크рат을 엄격히 구분해서 쓰고 있었어요. 사회주의 이러면은 소련, 뭐 북한, 쿠바, 중국 이런 거고, 사회민주주의 이러면은 뭐 독일의 3인당, 스웨덴 3인당,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이런 거는 3인주의, 이렇게 대략 구분하고 썼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소셜리스트 파티라 해요. 사회주의 정당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Are you socialist? 영국 노동당 당원에게 제가 당신은 사회주의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물었어요. 토니 블레어, 그 당시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이라는 영국 노동당의 노선을 좀 더 우경화하는,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토니 블레어는 사회주의자냐 물었더니 그렇다. 이제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보정당을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진보정당이라는 용어는 지극히 한국적인 용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로 속에서 탄생된 그런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진보정당이라는 게 글로벌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느냐, 주로 소셜리스트 파티, 그 다음에 레이버 파티, 이렇게 보편적으로 불리우는 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레이버 파티는 뭐냐, 노동자들만의 당이 아니라 주로 일하는 사람들, 워킹 클래스,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대변하다 보니까, 거기는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소자본가도 있고, 뭐 어떤 가계 자영업자도 있고, 다종다양한 계급계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주요하게 대변하려는 세력이 주로 직장인들, 보급쟁이들,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레이버 파티. 이건 이해가 되죠. 이 레이버 파티는 레이버만을 위한, 따라서 농민은 안 돼, 뭐 어민도 안 돼, 이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 근로계층, 뭐 근로대중, 흔히 얘기하는 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넓은 개념으로서 레이버 파티. 근데 소셜리스트 파티는 뭐냐? 그럼 사회주의 정당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조금 더 제가 설명할 기회가 아마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뭔가면은 일종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경제 질서 내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쳐내고, 그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고쳐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념 노선, 오늘날 가장 근접해서 부르자면 사회민주주의 노선,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든 이론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범주에 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병폐와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고 나가는 걸 중심으로 하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노선을 사회민주주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민주주의 노선 그리고 주요 기반으로는 일하는 사람들,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정당의 글로벌한 전지구적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왜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느냐? 이렇게 부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자 정당이라면 조선노동당이냐? 바로 이렇게 됐던 것이고, 사회주의 정당은 빨갱이냐? 바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통 명사가 동원됐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뿌리 내린 게 진보정당입니다. 그럼 다른 용어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1987년부터인데, 그때는 진보정당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오히려 적었어요. 저는 고집스럽게 진보정당이라는 말을 계속 써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혁신정당.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 독자정당. 대중적 독자정당. 이거 책 제목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런 용어로. 쓰여지다가, 이렇게 여러 용어가 동시에 쓰여지다가, 최종적으로 뿌리를 내린 용어가 진보정당이라는 용어고, 이 뿌리 내린 지 2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진보정당으로 분류하는 것들을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은 4.19 직후에 사회대중당이라는 여러 진보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없어졌지만, 그런 정당들을 당시에 그러면 4.19 혁명 이후에 직후에 제2공화국 시절에 그런 정당들을 갖다가 진보정당이라고 불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혁신계 정당이라고 당시에는 분류됐던 당. 그러니까 진보정당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은 이 말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은 불과 2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직역하면 프로그레시브 파티라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용되지도 않는 이 용어를 굳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인 데를 썼던 이유는 분단, 6.25, 그리고 그런 어떤 이념적 공세, 좌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조금이라도 좀 진보적이면 다 빨갱이로 몰아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역사적 배경의 피치 못할 산물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영국 노동당 가서 물어보면 당신들 소셜리스트 파티냐면 그렇다 그래요. 지금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산민당 이런 당들이 국제조직이 있어요. 그 국제조직의 이름이 뭐냐?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 그 국제조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셜리스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극좌파적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으로 지칭됐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서 소셜리즘이라는 개념이, 그 소셜리즘 안에 사회민주주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매우 다른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이 진보정당의 세계사적 고찰을 약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정당이라는 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진보정당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산업입니다. 자본주의 산업. 초기 자본주의, 19세기 중반에서 말까지 초기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많은 문명의 진전, 산업의 발전 이런 게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병폐들도 만들어냈다. 빈부격차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격차를 갖다가 해소하는데, 그런 격차를 갖다가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이었고, 이 격차를 갖다가 해소하자, 좁혀나가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 세력들에게는 크게 두 개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선거나 평화적인 방법으로다가 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자.
라는 쪽이 있었고, 그거 택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혁명으로 그냥 폭력을 써서라도 혁명으로다가 이걸 엎어야 된다. 그런 두 가지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성공한 나라가 소련이었고 중국이었고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로부터 100년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 이외에는 다 그 혁명에 성공했다는 나라들이 그 혁명을 갖다가 유지시키지 못했던 실패한 것으로 다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보와 과거에는 이 양대 진영의 싸움이 아주 컸습니다. 혁명으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자는 쪽과 선거나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자는 쪽이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원수처럼. 전쟁을 벌이듯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판정이 난 겁니다. 판정이 나면서 주로 진보라고 얘기하면 뭘 일컫는가.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여러 모순들, 이런 아픔들, 이런 걸 갖다가 완화시켜 나가거나 좁혀 나가는 세력들을 일컫는 말로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면은 독일에 가면은 좌파당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에. 해적당도 있고. 그런 당들 보면은 정의당은 그런 당들에 비하면 거의 우파정당으로 부르는 만큼 옹건하기 짝이 없는, 국내에서는 뭐 종북 세력 이렇게도 불리지만 빨갱이 이렇게도 불리지만, 근데 그런 독일에 있는 좌파 정당 뭐 이런 정당들조차도 혁명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서 고쳐나가자는 그런 기본 노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당들이 왜 레이버 파티가 되었느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노동조합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어떻게 탄생됐는가를 보면은 영국은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잖아요. 광범한 노동자 계층이 가장 먼저 생겨났잖아요. 그 노동자 계층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노동조합이었다는 거죠. 노동조합. 정당은 못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노동조합 하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래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 노총. 1868년에 만들어진 영국 노총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대요. 영국 노총.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년이 뭐예요? 1868년 150년이 딱 되는데, 해죠? 내년이면. 그런 노동조합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싸워가지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해서, 그냥 영국 의회에서 법 하나 바꾸면 바로 모든 게 도로 남의 앞에 탑이 되어버리는 일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이 근로조건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결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를 지키는 그런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결의 결과체가 노동조합이라면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세금 문제, 고용 문제, 복지 문제, 그 근로조건에 관련된 각종 입법 정책들 이런 거는 다 국회에서 결정하니까 그게 우리 부대가 한 명도 안 들어있으니까 늘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다가 우리 부대를 갖다가 만들어 보내자. 그게 뭔데? 정당이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당을.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02년 영국 노동당이에요. 영국 노동당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다음날 영국 노동당이 창당 대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뭐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아서 왜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으니까. 근데 신문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902년 영국 노동당이 만들어진 그 다음날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에 노동당이라는 당이 창당됐다는 기사는 한 건도 안 실렸대요. 다 무시하는, 요즘으로 치면 개무시라고 얘기하는, 개무시. 그런 당이 몇십 년 안 돼가지고 집권까지 하는 당으로 성장하게 되는 많은 변화를 거치는데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있는데 오늘날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정의당과 같은 당,
지금은 그 정의당 같은 당을 따라하는 당도 많이 생겼지만은 진성당원제라고 얘기해요. 진성당원제. 서류상 당원으로 이렇게 입당하고 당비 안 내고 그 다음에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성당원제는 뭔가면은 모든 당원들은 당비를 낸다. 같은 금액에. 특별히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무적으로 내야 될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한 표씩 행사한다. 당 대표라 그래서 뭐 주요 간부라 그래서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다 한 표씩 행사한다. 그래서 모든 주요한 결정은 그걸로 다 내린다. 당내 민주주의. 이것이 진성당원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민주당이라거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좀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는가? 거기는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한나라당은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당비 안 해도 당원이에요. 당원으로 인정이요. 근데 주요 결정은 당원들이 내느냐? 택도 없지. 주요 결정은 주요한 사람들이 내리는 게 주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결정입니다. 주요한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나는 왜 결정에 참가하지 못하냐? 주요하지 않으니까. 주요하지 않은 사람은 주요하지 않은 문제에만 관심을 써야죠. 이렇게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같은 거 하더라도 공천.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에서는 공천을 누가 하느냐? 당원들이 하잖아. 당원들이. 당원들에서 선출돼야만 출마할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이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현역 부산시장 다음에 못 나가. 왜? 내가 공천 안 주면 안 주니까. 서경수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이제 안 되고 1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당비를 다 내고 진성당원에 의해서 과거에 한나라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당원이 300만 명이에요. 왜? 다 돈 주고 당원을 모셔오다시피 하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전에 아르바이트 당원 입당원서 한 장 받아오면은 10,000원을 줍니다.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10장 받아오면 10만원을 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로서 쏠쏠한. 그러면 입당원서 써주는 사람도 써주고 뭐 좀 받는 거야.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뭘 줘야지. 내 돈 내고 입당한다. 내 돈 내고 당비 내고 당원 생활한다. 이런 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진성당원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바로 영국 노동당. 영국 노동당을 만들 때 영국에는 당이 없었느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토리당, 휘그당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과거 역사 배울 때 영국 민주주의 초기 단계의 뭐 디즈레일리 수상이라거나 이런 화려한 어떤 입헌 군주제 하에서 어떤 민주주의 정치를 했던 사람들 그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만은 절반의 민주주의였다. 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투표권도 안 줬잖아요. 그 투표권 달라고 한 운동이 뭐예요? 차티스트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고 귀족들, 자산 많이 가진 사람들, 토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제한해서 투표권을 주고 그들의 민주주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권당인 토리당, 그러니까 지금 보수당의 전신이죠. 그 보수당의 당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많을 때 200명, 적을 때 150명. 당원을 일부러 제한한 겁니다. 당원을. 그러니까 당원을 누가 입당원서 쓰면 당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돈이라도 있거나 공장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정치 엘리트거나 귀족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안에서 선별해가지고 당원이 150에서 200명 정도 엘리트 이런 걸 넣어주고 대중정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정당은 엘리트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엘리트 정당이 정치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휘그당도 마찬가지고 토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뭐가 등장하느냐? 정체불명의 그냥 무지렁이 일반 백성들이 평민들이 당을 만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을 만드니까 그게 그 다음에 신문에 날 리가 없는 거지.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유명한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돈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가진 거는 뭐냐? 촉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으니까 니도 한 표 나도 한 표, 니나 내나 한 표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누가 거액을 주고 거액을 내놓고 이게 내 당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돈을 내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댈 데가 뭐가 있어요? 유명한 명망가도 없고, 무슨 대단한 무슨 가문, 뭐 귀족 이런 명예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줄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짜리 당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이따가 나가면 알 텐데, 이런 방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정당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리스 듀베르제라는 사람이 쓴 아주 고전적인 책인데, 이거는 뭐 진보적인 사람이 쓴 책도 아니에요. 근데 정당의 발생과 어떻게 정당이 진화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인데, 이런 책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중적 정당, 엘리트 정당이 아닌 대중적 정당, 아무나 그냥 자기만 결단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중적 정당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 당이에요. 영국 노동당의 진보 정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깜짝 놀랐느냐? 그 엘리트 정당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어차피 선거를 표로 하잖아. 그리고 영국도 많은 변화 속에서 점점 보통 선거권이 인정이 됐잖아. 너도 다 한 표씩 다 주게 됐잖아. 과거와 달리. 그런 속에서 10만 명짜리 당하고 150명짜리 당이, 여기는 당원이 150명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가문이 이러저러하고 나는 기사다, 공작이다, 백작이다, 뭐 이런 귀족 가문을 들썩여도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150명짜리 당이잖아. 여기는 10만 명, 20만 명짜리 되고 계속 불어나죠,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수 정당들도 무도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와서는 진보 정당이 먼저 시작하고 한 3, 40년 지나면서는 보수 정당들도 대중 정당으로 변모해서 이른바 대중민주주의, 매스 디모크라시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촉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진보정당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의 첫 출발이, 그래서 영국 노동당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만들어낸 당이에요. 근데 나라마다 다 진보정당은 노동조합이 만들어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당이 만들어진 나라는 좀 적은 편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당을 먼저 만들고, 그 당이 당만 가지고 안 되겠다. 당은 필요하지만 당만 가지고 안 되겠다. 당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원들이 나서가지고 퇴근하는 공장 노동자들한테 유임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단결하세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요. 독일의 그 유명한 금속노조는 누가 만드는? 독일 3인당 당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당원들. 그렇게 영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조합 조직률을 자랑하는 90%에 육박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LO라는 스웨덴 노총, 누가 만드느냐? 스웨덴 3인당 당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발생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세계적인 진보정당의 출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생겨났고, 이 당들은 노동조합이 만들거나 아니면은 당을 먼저 만들고, 이 당이 나중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형제관계처럼 우호적인 관계, 독립적이나 우호적인 관계로 왔다.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진보정당, 20세기 거의 21세기에 가까운 상태에서 만들어진 진보정당,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빠르게 만들었는데 브라질은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하고 거의 10년에서 20년 정도 격차를 두고서 브라질은 우리가 겪은 과정을 고스란히 같이 겪었어요. 오랫동안 군부 통치, 노동운동도 금지, 그러다가 민주화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헌법을 직선제로 고쳐가지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되는 이 과정을 우리보다 10년에서 20년 앞서서 똑같이 밟았어요. 똑같이. 그러면서 브라질에서도 뭐가 터져나왔는가? 민주화 직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뭐가 터져나오면 진보정당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브라질의 빼떼, 포르투갈 말로 이제 빼떼라고 부르는 PT, 영어 스펠로 치면 PT를 빼떼라고 부르는데 노동자 정당이에요. 노동자 정당. 브라질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의 당을 만들고 이 당이 당 만들고 한 몇 년 있다가 민주노총도 만들자. 이래서 만든 게 CUT, 꾸트라는 지금도 브라질 민주노총 우리나라도 가끔 옵니다. 이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 이 브라질 진보정당 이 만들어진 진보정당에서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대통령 선거 나가면 떨어지고 나가면 떨어지고 4번인가 5번 떨어진 뒤에 다시 나가가지고 2002년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3번 당선되고 그 사람이 룰라 대통령.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당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그 당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가? 민주노총이 먼저 만들어지고 민주노총 만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이 주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보면은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냐 하는 것은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크게 봐서는 뭐 차이.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든 거의 동반자 관계처럼. 지금도 보면은 프랑스에서 사회당과 프랑스 사회당과 프랑스의 그 진보적인 노동조합과의 관계하고 영국의 노동조합과 영국의 노동당과의 관계하고 스웨덴, 독일의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다 달라요.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우호적인 관계, 가까운 관계를 하는 점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비슷한 기반을 위해서 이 정치 세력가들이 출발을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세계적인 어떤 좀 보편적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를 이제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 그럼 일제시대 때는 1902년에 만들어진 영국 노동당은 만들어지고 한 30년쯤 있다가 집권은 아니지만은 연립내각에도 들어가고 특히 영국 전쟁 때 보십시오. 처칠이 지휘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보수당이 집권을 했지만 보수당 혼자서 전쟁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모든 정당들이 다 내각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런 걸 대연정이라고 합니다. 대연정.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연정이 아니고 좀 다른 이질적인 정당들도 다 들어와요. 다 같이 합시다. 이게 대연정이에요. 그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이 같은 내각에 들어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치렀어요. 누가 지휘했느냐? 윈스턴 처칠이 지휘했대요. 전쟁은 어떻게 끝났느냐? 승리로 끝났잖아요.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니까 이제 끝나자마자 몇 달 있다가 다시 선거를 했어요. 영국 총선. 그때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이제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노동당하고 같이 했지만 전쟁 끝났으니까 전쟁을 승리로 끝난 전쟁 영웅은 이 윈스턴 처칠이니까 국민들이 나한테 정권을 주겠지. 이제 보수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면 더 좋겠어. 이러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치렀는데 영국 국민들의 선택은 뭐였는가? 노동당. 노동당이 만들어진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1당이 된 거예요. 노동당이 1당이 된 거예요. 그럼 영국 국민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전쟁할 때는 보수당이 필요했다. 처칠 같은 사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경험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 끝나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지다. 복지 잘하는 당이 누구냐? 영국노동당. 한 번도 안 맡겨봤지 않느냐? 그렇지. 한 번도 안 맡겨봤지만 그동안 많이 봐왔다. 많이 봐왔다. 그래서 영국노동당을 갖다가 제1당으로 만들어내는. 그럼 영국노동당이 제1당이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였느냐? 갓 해방됐다. 그때까지 일본 대국주의 하에서 노동조합도 그냥 아무 색깔 없는 노동조합조차도 불허된,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운동 이후에 잠깐 풀어줬다가 그 다음에는 만주사변 1935년에 임박해가면서 모든 걸 다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몽땅 다 좌파든 우파든 독립운동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노동자들도 다 같이. 그 다음에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까지 오면서 진보적인 정치단체, 진보적인 노동조합, 진보적인 활동들, 문인들, 예술가들, 지금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한 사람들, 또 단체들, 세월호 유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싸그리 다 적대시되고 빨갱이처럼 취급받고 결사가 금지됐다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가 금지. 그 진보정당은 우리나라는 다 영국은 1902년에 진보정당 만드는데 우리는 1900 언제까지? 87년까지. 87년 민주화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사실상 금지 상태. 그 사이에 4.19 혁명 직후라거나 반짝 그게 허용된 적은 있었지만 1년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다 감옥에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1987년이 진보정당에서 오늘날의 한국의 진보정당을 얘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해는 언제냐? 1987년. 1987년에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뽑게 됐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유신 쿠데타가 박정희에 의해서 다음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통일주체 대의원이라 그래가지고 5,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냥 후보 한 명 놓고 투표하면 90 몇 %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체육관 선거를 그것도 종신 대통령으로서 했던.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나는 커도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사회인이 돼도 대통령은 내 손으로 못 뽑구나 이런 시기로 시작된. 그러다가 이게 1987년에 민주화, 6월 항쟁, 이한열 열사 또 노동자 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드디어 우리도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대통령을 국민이 뽑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치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게 되니까 당장에 어떤 현상이 난가? 우리도 진보정당 만들자. 수십 년 동안 못 만드는 진보정당을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보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선거를 진행하고 그 다음 해에 198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 이때 진보정당들이 만들어졌어요. 민중의당, 한겨레 민주당 이런 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후보를 냈지만 워낙에 수십 년 동안 싹을 잘라왔기 때문에 진보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화라는 게 아직도 두려운 거죠. 봄은 왔지만 우리 봄이 온다 그래서 반팔 입고 나가지 못하잖아. 봄이 왔지만 이게 진짜 봄이냐 겁도 나고 또 진보정당 하다가는 금방 언제 빨갱이로 몰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고 왜 과거에 인혁당 사건이 몰려가지고 다 사형시키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너무 미미했어요. 그런 당들이 다 의석을 잃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1990년에 민중당이라는 당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좀 더 세력이 많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 당도 결국에 92년 선거에서 92년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흩어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92년 민주당이 해산당하던 바로 그 시기에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나는 그전까지 노동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뭐 노동운동을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는 상황이고 위장치료도 별 필요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없는 게 오랫동안의 억압 때문에 이 진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라는 것이 선진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입니다.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바로 복지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경제 문제에서 갈라집니다. 정치 문제에서는 안 갈라지느냐? 잘 안 갈라집니다. 왜? 대개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때는 정치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정치민주화. 예를 들면 정치민주화가 어떤 거냐? 선거가 정기적으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열리고 권력 승계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힘센 놈이 정권을 잡고 선거 없이 그냥 종신제로 흘러가고 이거는 정치민주화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인신구속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나 영장 없이 막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이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보장 안 되면 정치 후진국이고 이게 보장되는 때부터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느냐? 1987년. 그 전까지는 정치 후진국이었던 거예요. 정치 후진국이니까 아니 국민이 대통령도 못 뽑는 나라에서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예요? 아무 문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수 진보가 분화되지 않는 거예요. 민주냐 반민주냐, 민주냐 독재냐. 그래서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사회가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민주냐 해서 보수 진보가 갈라지고 그래서 보수 진보가 갈라지는 나라들, 보수 진보가 두 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정치의 기본적인 것들,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는 그리고 평화적인 합법적인 권력 승계 그리고 국민들이 권력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상황 위에서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대부분 경제 문제에서 가장 크게 갈랐습니다. 두 번째, 평화를 다루는 문제에서도 갈랐습니다. 평화를 그 다음에 외국인들 다루는 문제, 외국 노동자들 다루는 문제에서도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문제, 성소수자 문제, 뭐 다양한 어떤 장애인 문제 등 차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수는 굉장히 기득권, 힘센 사람 편에 서는 거고 진보는 최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서 보수는 개발론 중심이고 진보는 환경에서 생태주의를 옹호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급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의 문제 이것은 가장 고전적인 이슈라면은 나머지 이슈들은 굉장히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서 주요하게 부각된 문제들입니다. 환경 문제, 그다음에 차별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 요즘에는 뭐 동물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크게 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금만 올바른 얘기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무슨 종북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멀쩡하게 국회 부의장직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국회 부의장직에 앉아.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도 그러면서 그게 정상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당이 아마
의회에 진출한 당 중에는, 국회에 진출한 당 중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당이 정의당이죠. 그 다음에 뭐 민주당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정강 정책, 대선 공약 같은 게 어느 정도인가? 스웨덴 우파 정당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스웨덴 우파 정당. 몇 해 전에 스웨덴의 좌파 정당인 스웨덴 3인당은 전 세계 진보정당 중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길게 집권한 당이에요. 지난 100년 중에서 거의 한 70년 이상을 집권한 당이에요. 이 당 하나가 스웨덴 3인당이 그만큼 강력한 당이에요. 근데 이 당이 한 10년 전에 이제 선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우파 정당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전부 다 드디어 삼인주의 왕국인 스웨덴에서도 삼인주의는 꺾였다, 무너진다. 삼인주의는 전 세계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런 큰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 그 당시 3인당을 패배시킨 스웨덴 우파 정당 선거 공약을 구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때 나는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가 그랬습니다. 그걸 보니까 민주노동당에서 감히 선택하기 힘들었던 좌파 정책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정도는 그 스웨덴 우파 정당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온건한 마시간 우경화도 한참 우경화된 그런 정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의당 정도는 가지고 독일 정도 가가지고 나는 좌파다 이러면은 아래 위로 한 번씩 붙여가지고 니도 좌파냐? 니도 좌파냐? 잘 봐야 중도파 정도, 중도의 중도 정도, 중도 좌파도 안 된다 이게. 그럼 프랑스가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도 니가 좌파냐? 다시 생각해봐. 왜 우리에게서 이게 나라마다 좌우 개념으로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진보라고 하면 대략 이 정도의 방향성 그리고 공통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역사와 현재 도달해 있는 수준 또 그 나라의 정치 지역에 따라서 프랑스, 스웨덴 우파가 한국 좌파보다 더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뉴라이트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하고 몇 년 요즘에 시들어지면 몇 년 전에 막 떠들었잖아요. 뉴라이트가 아니라 그런 유럽이나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울트라라이트 그 우파에 속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멀쩡한 우파이냐?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정도의 이념 성향은 우파라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 영국 노동당 보십시오. 영국 보수당. 우리가 이번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로부터 그 한 2주 후인가 영국 총선이 있었어요. 영국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의 주요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 무상교육이에요. 대학 무상교육. 그게 그 영국 보수당 당수가 내건 공약이에요. 영국 보수당도 그게 노동당 공약이 아니라 보수당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서열화의 어떤 포지션의 문제인 것이지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면 한국의 진보가 진짜 진보냐 의심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건 또 우리가 걸어온 역사이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진보가 다른 나라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고 이런 건 대략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87년에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87년부터 여러 해를 지나서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려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0년의 민주노동당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만든 조직이 1997년 국민승리였고요. 이 국민승리를 만들자는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당시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그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 진보 세력 내에 많은 혼란과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갈등이 있었어요. 몇 개의 갈등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갈등은 뭐냐? 첫 번째 갈등은 혁명이냐 개량이냐였어요. 진보정당 만드는 게 여전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87년 직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혁명을 해야지 무슨 진보정당이냐. 진보정당 만드는 건 대중을 개량화시키는 거다. 투항하는 거다. 혁명을 포기하는 거다. 라고 혁명을 가자. 계속 혁명 노선으로 가자는 쪽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면 변절자 무슨 큰 사기꾼처럼 매도되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돼. 그 갈등이 하나가 있었고, 그 갈등이 하나. 또 하나는 뭐냐? 그럼 진보정당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보정당 할 때냐? 김대중 민주당 저게 간당간당 하는데 언제 저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저쪽을 도와야지 무슨 독자정당이냐? 한줌도 안 되는 민주세력들이 힘이 이렇게 분열돼서 쓰겠느냐? 그래서 또 두 개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다수파는 어디로 가느냐? 다수파는 민주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전대협 출신 사파로 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선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진보정당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민주정권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진보정당의 길이 열린다. 그런 거였고, 아니다. 진보정당은 처음부터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스로를 독자정당, 독자파, 연합파, 민주연합파 이렇게 나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냐 개량이냐, 그 다음에 개량에 있어서도 민주연합파냐 또 독자파냐, 이게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이제 2000년에 출범한 민주노동당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근데 그 갈등 내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PD냐 NL이냐 이런 캐묵은 어떤 논쟁이 오랫동안 서로를 괴롭혔어요. 근데 사실은 NL이 뭐고 PD가 뭔지 혹시 아세요? 원래 이 두 용어는 다수가 혁명하자, 혁명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칼로다가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무조건 잡아가고 영장 없이 잡아가면은 우리는 그 당시 제가 이런 이제 변혁적인 노동운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잡혀가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굳건해도 하루를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해가지고 그 고문 앞에서 기기가 인간인 다음에 아무리 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를 못 넘기는데 못 넘겨서 다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 희생자 중에 하나가 박종철 고문사건. 그럼 고문 들어가면 하루를 못 버티게 돼 있어요. 몇 시간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아무리 몸을 던지다시피 참으려고 해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을 수도 없고, 나는 나이 30 넘어서까지도 대통령을 뽑을 날이 내 환갑전에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아니, 대통령도 못 뽑는 상황에서 뭘 해? 혁명을 해야지. 선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물리치자. 선거에서 민주정부 세우자가 아니잖아. 선거가 없는데. 선거가 없으니까 혁명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당시는 다 혁명을 하고자 했어요. 우리는.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건 혁명을 할 거냐. 그 혁명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자. 이건 PDR이고, 민족해방혁명을 하자. 이거는 NLR이에요. 그러니까 PD, NL 뒤에 사실은 R, 레볼루션이 붙어 있었던 혁명 노선의 한 방향 또 한 방향이었던 거예요. 근데 혁명의 시대는 87년에 끝났잖아. 이제는 대통령을 국민이 손으로 뽑는 상황에서 선거하지 말고 혁명하자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해? 선거 잘해가지고 우리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쁜 놈들 떨어뜨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민주주의가 돼서. 그래서 혁명의 시대는 1987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권도 1987년, 88년에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PDR이니 NLR이냐는 거는 다 과거 시대,
그 전두환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의 노선 일뿐이지 바뀐 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노선인데도 이 관성, 작용, 이게 무슨 동창회처럼 학교 다닐 때는 NLR이 했는데 학교 졸업하고서도 계속 NLR, 동창처럼 PDR, 동창회 조직처럼 그래서 현실하고 안 맞는 운동권 내부의 관념적 어떤 연대 노선으로서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도보수. 그래서 사실은 이 PD와 NL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이미 시대가 흘러가고 물이 바뀌고 그 강물은 다 흘러가 버린 그런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노선이었고 이게 진보정당에도 이 여파가 지금은 많이 극복됐죠. 특히 정의당은 이런 것이 많이 극복된 당이에요. 정의당은 많이 극복됐는데 정의당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꽤 미쳐왔다. 그렇게 해서 2000년에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2000년에 그 당을 만들 때는 제가 1996년 말 97년 1월 달에 그 말지에다가 쓴 이제 제안한 글이 있습니다. 써서 그래서 국민적인 대중정당을 만들자. 진보정당을 운동권 소수의 당이 아니라 국민적인 어떤 대중정당으로 만들자는 것과 그리고 운동권 한정파의 당이 아니라 모든 파들이 그 정파를 넘어서서 다 모여서 만들자. 그리고 97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도 후보를 내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집한 힘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자. 그래서 일이 거의 그대로 되어 왔습니다. 많은 세력들이 정파를 넘어서서 모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이 2000년 1월 30일 날 출범한 민주노동당이었고 이 민주노동당이 커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모티브가. 그 모티브는 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었어요. 그때 나는 이 민주노동이 만들어지는 세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민주노총이었고 하나가 그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그 조직. 이 세 조직이 모였는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는 오래전부터 한 10년째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많이 내놨어요. 20세로 돼 있던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 결국에는 19세로 낮추겠지만 그것도 냈고 그 다음에 1인 1표로 돼 있던 선거제도의 문제점 위헌이다. 정당 투표를 도입하는 그걸 그 판결이 2000년에 났습니다. 2000년에. 그래서 1인 2표제가 되었고 그 1인 2표제는 온전히 이 진보정당이 만들어낸 새로운 제도였고 그 제도가 나오자마자 그 제도를 가장 먼저 활용해서 2002년도 지방선거 때 대대적으로 2002년도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하는데 그 당시 제3당 그 당시 민주당이 있었고 그 한나라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민련이 있었어요. 자민련이 15석이었고 민주노동당은 0석 2002년까지는 0석이었는데 이 선거에서 15석 가진 자민련은 이겨버렸어요. 왜? 자민련은 이 제도가 무슨 제도인지도 모르고 대처를 안 한 반면에 자민련의 김종필 당이 그 다음에 이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을 많이 여러 명 9명이나 출마시키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잘 보내가지고 여기서 많이 당선시켰어요. 많이 당선시키고 이 당선된 것 때문에 이 선거에서 8.68%라는 어마어마한 8.13%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 득표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국회의원 한 명 얻는데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 분기에 5천만 원씩 1년에 4번.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게 되니까 2002년 말에 TV 토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에 바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TV 토론에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군소 후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나 없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니까
군수 어머니가 TV 토론에 못 나가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됐는데 가서 우긴 거예요. 그때 방송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이런 데 찾아가서 저 같은 사람이 복도에 이제 누워가지고 신문지도 없이 신문지도 없이 누워가지고 아니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고부정을 받는 당에게 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TV 토론도 못 나가게 하는가 막 우겨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안 나가서는 당의 존재도 알릴 수 없었을 텐데 나가서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TV 토론 나가기 때문에 그 말이 유행하게 된 거고 그 결국에는 뭐 한 2%도 없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그때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아 저런 당이 있구나 저게 노동자 생명을 위한 당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당이구나 이런 걸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민주노동당 창당은 2000년에 했지만 그 당시 제가 처음 창당할 때 부대표였고 조금 있다가 사무총장이었는데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정책이 다르고 모든 주요한 사건 이라크 파병 사건마다 견해가 다른데 이 견해가 신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이 알아야 우리를 지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히 언론의 장벽 때문에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사를 했어요. 한 번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1년치를 조사를 해가지고 KBS 사장 만나자니까 안 만나지. 국회의원도 없는 당의 사무총장이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물론 들어눕기도 하고 막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당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적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덜 나오는 건 인정되는데 아예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모니터한 자료를 그러니까 뉴스가 하루에 보면 15꼭지 16꼭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어가 돼가지고 오늘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없었다. 보여주니까 그 사장도 놀라는 거예요. 아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기자회견 하면은 아무도 안 오죠. 그래서 기자가 있는 곳으로 그 근처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회의원에서 국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국회 앞에서 하는데 누가 오느냐 거의 운동권 기자들이죠. 운동권 뉴스 기자들 이름 없는 그분들이나 몇 명 그도 몇 명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 아무도 안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만들려고 막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청계천 가가지고 고속도로도 기계도 빌려오고 뭐 정치기획하면 한 대 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온갖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 오게 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된 거는 1인 2표제 덕분이고 그로 인해서 성과를 얻고 그 성과를 가지고서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이 하나를 따내고 그걸 바탕으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2004년 총선이 왔고 그 총선에서 이제 그 선거 룰에 맞는 전술을 써가지고 10석을 얻었습니다. 10석을 얻었고 10석을 얻고 나니까 그 당시에 내가 감동적이었던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당사가 한 50평짜리 당사를 그때 내가 사무총장이었는데 당사를 갖다가 일부러 국회 앞으로 옮겼어요. 왜 일로 옮겼느냐? 국회의원도 한 명 없는 얘기야.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2자릿수의 국회의원을 만들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걸어서 국회로 갈 수 있게 하겠다. 멀면 안 돼. 그래서 국회 바로 앞에 도서관 건너편 쪽에 그래서 당사를 뒀는데 우리가 10명이 당선돼 2자리 숫자가 된 거예요. 됐는데 그 다음날 기자가 당사로 온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자 찾아서 산말리 뭐 하나 발표하려고 그래도 기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기자들이 오는 거예요. MBC에서 민주노동당 출입 전담 기자 2명.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얼마 전에
MBC 앵커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자가 모두 몇 명이 왔나 50명 정도. 그 사람 내가 사무총장인데 자기들 상주할 테니까 컴퓨터 쓸 수 있는 의자와 그 책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평을 다시 얻어가지고 그 위층에. 그래서 기자들이 다 상주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잘 나가던 시절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때 잘 나갔고, 그 해 말, 2004년 말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당 지지율이 20%까지도 올라갔어요. 한 번 어쩌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 19, 20% 지속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이 열기를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이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대중들에게 어필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저런 정책이 당장에 저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좀 있어야 돼. 몇 명이라도 있어야 돼. 소수파라도 필요해.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지지율로 나왔던 것인데, 그런 대중들의 어떤 기대감, 민생 문제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쭉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또 이 진보 세력들의 어떤 그 과거의 관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선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당이 깨지고 합하고 깨지는 과정이 2009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7, 8년을 이어지다가 이것이 이제 봉합된 것이 이제 2013년, 12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봉합이 됐는데, 다시 돼서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2004년에 도달했던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정의당인데,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이 시작한 것은 2012년 가을에 그 통합진보당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선거에서의 부정 문제라거나 또는 패권 문제라거나 노선 문제 등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좀 소박하게라도 새롭게 출발하자 해서 시작한 게 2012년 말에 진보정의당, 다시 당명을 진보를 빼고 이제 정의당 좀 단순하게 진보 노선을 뺀 게 아니고 노선은 그대로 이대 당명을 좀 더 국민들에게 간편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정의당으로 이렇게 개칭을 하면서 오늘의 일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의 상태는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실험의 끝은 아니다. 진보정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다 보여준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2004년이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의 끝은 아니지만 그 초창기의 어떤 좋은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여준 바가 있다면은, 오늘 정의당은 다시 이렇게 그간의 시행착오와 값비싼 어떤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에 토대를 두고서 대중적이면서도 진보적인 그런 정당으로, 또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는 정당으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출발을 해서 오늘의 지금 모습에 이르르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의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제와 전망은 뭐냐? 정의당은 어차피 우리 사회는 지금 다시 정치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하면서 독재가 다시 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우리 사회의 정치가 더 일부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는 절박한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제민주화 누가 하는데? 결국에 다른 나라는 그 경제민주화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어떤 치열한 대립과 경제가 그 타협의 산물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영국은
우리처럼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의료보장제도 로서 무상 의료를 가장 먼저 실현한 나라로 유명하지만 영국은 대처 시절에도 그렇게 영국의 정치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가운데서도 이 의료보장체제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지됐다는 얘기는 뭐 진보 만화의 어떤 역할은 진보와 보수가 함께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메르켈 같은 경우에 뭐 청년 시절에 메르켈이야 진보였지만 지금은 보수 정치인이에요. 보수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고 보수 연합의 대표예요. 그러나 메르켈이 평화 문제라거나 난민 문제라거나 인종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준치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정치인보다도 진보적이 하고 그 나라 정치가 그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진보 세력의 목소리가 큰 정의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정의당이든 무슨 당이든 간에 진보 세력들의 목소리와 영향력과 힘이 훨씬 더 커져야만 더 나은 사회도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도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줄까 말까 고문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동수당 문제, 기초요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주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기득권의 편에 서서 그런 정책을 다루는가 아니면은 더 많은 좀 못 가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을 할 것인가. 결국에 보수와 진보로 재편되어 가야 되는데 이 보수와 진보로 재편 현재 국민소득을 보면 25,000달러죠. 다른 나라는 언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나 10,000달러 되기 전에 다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20,000달러 될 때까지도 20,000달러 넘어서까지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민주냐 반민주냐 아니면 경상도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아니 삼국시대입니까? 영남이냐 왜 호남이냐 근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영남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호남에서는 우리가 싹쓸이한다 영남에서는 우리가 싹쓸이한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지역 패권주의라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면서 그 지역을 다 싹쓸이하는 이런 걸 정치에서 활용을 하는데 동원된 수단이 뭐냐 바로 현재 선거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 선거제도는 한 지역에서 약간이라도 우월하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먹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부산은 선거구가 18개입니다. 가장 많이 표를 받을 때도 54%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독일식 선거제도라면 54%면은 몇 석입니까? 10석이 약간 넘죠. 10석. 만화의 10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 선거를 해도 부산에서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 10석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8석은 뭐 민주당이 한 6석, 뭐 정의당이 한 2석, 뭐 지금처럼 다당제 같은 좀 더 나누어진다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역주의에 물들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정상적이래요. 정상적인데 선거제도가 53% 얻고 몇 석을 갖냐? 18석 중에 16석을 갖는다. 90%를 갖는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손해보느냐? 정의당. 정의당은 바로 작년 선거에서 7.3%를 얻었다. 진짜 7.3%의 국민이 우리를 대변해 나오 183만 명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정의당이 알겠습니다.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석은 몇 석이냐? 6석이에요. 몇 개 중에서 300개 중에서 6석이에요. 몇 퍼센트냐? 2%예요. 2%. 그러니까 정육점에 소고기를 사러 갔어. 730g 주세요. 바다가 집에 왔는데 200g밖에 없어. 530g 누가 먹었어? 조사해보면 다 나오게 돼. 이 선거제도가 사실은 단순히 정의당이 억울한 선거제도다가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영남 백성주의, 호남 백성주의를 갖다가 지속시켜주는 룰이었다. 이 룰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정당의 미래,
진보정당의 미래 당연히 진보정당들이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국민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진보정당들의 어떤 약점, 이 패권주의라거나 여러 가지 또 차이를 잘못 다루는 문제라거나 이런 좀 대중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급진적인 너무나 과도한 그런 정책들을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봐야 될 게 많지만 당연히 그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룰이 바뀌어야 된다. 룰이. 누구에게 특별한 룰? 특별하게 유리한 룰이 아니라 민심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룰로 바뀐다면 정의당은 지금 수준에서도 20석 정도를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의 속성상 원내교섭단체 특히 정의당과 같은 나름대로의 노선이 분명한 이런 진보적인 정당이 20석 이상을 갖게 되고 20석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는 제1야당 되는 거는 선거 한두 번 하면 제1야당 됩니다. 실제로 세계사적인 어떤 진보정당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20세기 초반에 많은 정당들이 지금의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진보정당이 생긴 것은 영국처럼 빠른 나라가 있고 좀 느린 나라가 있습니다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어요. 1920년대에서는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처음에 뭘 했느냐. 다들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슷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거의 다 확보했어요. 그때 그 확보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 근데 영국은 이미 그때 노동당이 제1야당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 노력도 안 기울였고 그 탓에 오늘날까지 이제 영국이 독특하게 예외주의처럼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때 선거제도가 이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보정당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선거제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선을 아직도 한국의 진보정당은 그 노선이 뭔지 그걸 과거식으로 무슨 주의라고 굳이 이름 붙일 필요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뭘 하자는구나 하는 당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맡기면은 어떤 사회를 약속하는구나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느껴질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좀 더 대중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구비되는 게 필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거제도를 이 민주적인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정의당과 같은 그런 당들이 출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의당과 같은 당이 한 당이라도 20석이 넘어지면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에도 이런 진보적인 노선을 가진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명단을 발표하느냐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의당에 안 와. 왜? 당선이 안 되니까. 여기 오면은. 근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당이 20명이 40명, 40명이 80명 되는 거는 순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그런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편되는 인물에 따라서 재편돼가지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대선으로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그때 표류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새 정치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극중한다고 했다가 이게 그때그때 유행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정치체제로 전체가 다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보수도 자유한국당 같은 엉터리 보수들은 저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매기 대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수 뭔가 따뜻하고 합리적이고 그래도 보수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건강하게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수들 유럽 같은 데 가면 보수 정당 중에 멋있는 보수 정치인들 많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근데 여기는 보면 거의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가 한쪽에서고 또 다양한 어떤 뭐 진보 세력들, 뭐 개혁 세력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정책을 경쟁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떤 위대한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도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출현으로부터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정의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확실히 제가 보장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참여하면 가능해요. 이 가장 중요한 건 참여입니다. 참여에는 단순한 참여, 그러니까 선거 때 지지하면 되지. 표를 던지는 것도 참여입니다. 그리고 뭐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실어서 후원한다. 이것도 참여입니다. 가장 큰 참여, 가장 효과적인 참여는 뭐냐? 정당에 참여. 당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당? 정의당. 근데 만에 하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저는 당이라는 건 뭐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입니다. 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느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더 많이 모이면 더 빨리 현실이 될 겁니다. 근데 정의당은 좀 가입하기가 조금 그렇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당이라도 가입하세요. 자유한국당 빼고는 뭐 가입해가지고 뭐 노동당도 있고 또는 무슨 녹색당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도 있고 가입해가지고 그 대신 정의당을 유심히 보다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와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물론 늦게 오면 본인이 손해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곧 끝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부족한 제 강의에 대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